안녕하세요. 영동구 국어 담당하고 있는 이현지 강사입니다. 1학기 중간에 비해서 기말은 조금 체감 난도가 하락을 해서 아이들이 기분 좋게 이제 국어 시험 마무리 지었을 것 같은데요. 또 쉬우면 쉬운 대로 또 문제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영상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영동구의 경우에는 1학기 중간까지가 교과서 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고요. 1학기 기말부터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부교재 100%였고요. 그중에서도 부교재가 문학이 50% 정도, 독서가 나머지, 문법이 나머지였는데요. 문법 비중이 가장 낮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24년 기준으로 출제 비율을 보셔도 거의 비슷한 경향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우리 영동고의 경우에는 화작이나 이런 영역은 다루지 않는다는 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문학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일반적이고 여기에서 독서 비중은 35%에서 4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인데요. 이번 시험이 조금 쉬웠다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법 문제 양이 줄어서예요. 문법 문제가 단 4문항이 나왔거든요. 30문제 중에서 4문항의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쉬워지지 않았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전반적인 시험 난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 문항이 약 반절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죠? 기본 문항이 40% 정도가 나왔고요. 보기 문항이 30문제 중에서 14문제 정도가 나왔으니까 한 문제 지나서 한 문제꼴로 보기가 결합되어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재밌는 건 영동고는 보기를 하나만 쓰지 않고 보기 1과 보기 2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보기의 개수만 따지면 거의 20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지에 쪽수도 많은 편이고요. 읽는 글자 수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 눈이 빠질 것 같을 수도 있었겠죠. 자, 마지막으로 심화 문항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영동고는 그냥 영동고가 영동고했다. 원래 기존의 기조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부 지문 출제 비중이 달라진 것. 이것이 가장 특징적이고요. 원래 우리 영동고는 웬만하면 외부 지문 사용을 배제를 하고 많으면 한 문제 정도 내는데 이번 시험에는 특이하게 외부 지문을 무려 2지문이나 썼고요. 그중에서 한 지문이 조금 더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다만 문제의 수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 학교는 외부 지문을 주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근거에 타당성이 될 수 있게끔 보기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이 지점은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보기를 확인하는 문제 유형에 가까웠습니다. 문법 문항의 수는 1학기 중간부터 여전히 4문항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학기에서는 분명히 문법 문항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범위가 정말 많았던 거에 비해서는 사실상 출제된 문항의 난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예상대로 영동고 스타일은 유지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교재가 100% 사용되었던 시험이었고요. 아마도 2학기 중간은 교과서를 조금 더 쓰겠지만 2학기 기말은 역시나 부교재를 100%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교과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특이한 부분은 문법이 누적 범위였다. 자, 부교재 지금 시험 범위를 보시면 현대시가 8편, 현대소설이 6편, 그리고 이제 독서지문 6편으로요. 현대문학 중심으로 14편 정도가 나왔죠.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영동고의 경우는 거의 공식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1학기까지는 고전을 다루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학교쌤께서 교육과정의 그 순차적인 과정을 고려한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학기 때 자연스럽게 중세국어를 배우면서 그때 고전문학을 다루겠다는 그런 뜻인데요. 1학기까지는 현대문학을 어느 정도 끝내준다면 2학기부터는 정말 고전문학이 아주 마구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 지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문학 경향과 문법 경향과 독서 경향을 살펴보실 텐데요. 문학 경향은 학교에서 특이한 지점은 10몇 편의 작품을 다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시험 기간이 빠듯했기 때문에 그중에 대표적인 작품 10편 이내로만 수업을 나갔고요. 나머지는 4, 5편 정도는 각자 공부하는 걸로 아이들에게 이제 자율권을 줬고요. 문법의 경향은 특징이 있었죠.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영동고가 몇 년째 문법을 누적으로 출제를 하다가요. 이번에는 작년부터 이제 문법을 누적으로 내지 않았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문법이 누적으로 돌아왔습니다. 1학기 중간 내문항, 1학기 중간 내문항, 그리고 1학기 기말도 내문항인데요. 예전에 비해서 문법 출제 비중이 좀 약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독서 경향도 꾸준히 특징적인 경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동의 경우에는 법이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역시나 법지문에서 고난도 유형의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오래된 지문에서 반절 정도, 최근 지문에서 반절 정도로 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에서도 20년도 이전까지의 오래된 지문, 그리고 23년도, 24년도까지의 가장 최근의 지문을 반반 섞어서 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줄 요약은 제가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번 시험을 겪어보니까 머리로는 영동구가 어떻게 나올지 다 짐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전에서 적용해서 바로 풀려 그러면 충분한 연습 시간이 없던 친구들은 곧바로 이게 출력이 안 되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요령이 많이 필요했던 시험이었거든요. 사실 영동은 국어의 본질을 다루는 학교이기 때문에 요령만 가지고는 고득점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다 그래도 요령이 없으면 또 100% 출력이 안 나오는 그런 좀 요상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위권 친구들한테 정말 뭐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냐면, 얘들아, 모르겠으면 제발 넘기자. 모르겠으면 문법 쉬울 테니까 문법부터 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을 매주 하면서 잔소리란 잔소리를 다 했는데요. 이거 들으시면 정말 쉬운 잔소리 같잖아요. 이 잔소리가 아이들 손에 익을 때까지 6주가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문제 풀고 넘어가는데 본인이 이게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는 걸 체감도 못할 때가 많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야 된다. 실전에서는 더 정신이 없을 테니까 모르겠으면 뒤로 빠져야 된다. 이 말을 6주 동안 했는데, 아니면 정말 모르겠으면 1점짜리를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보고 0.6점, 0.8점짜리에서 이거 쉬운 문제니까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빠르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정말 무수히 많이 했는데, 정말 이 내용이 통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친구들이 거의 비슷하게 엄청나게 많은 점수 향상을 보여줬는데요. 이따가 보시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번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반 친구들 이번에 시험 정말 잘 봤거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시험을 잘 봤냐면요. 우리 학교가 25점 만점이니까 타 학교에 비해서 4배수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4배수로 계산했을 때 약 40점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점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 학교가 법 지문이 좀 어렵게 나온 학교잖아요. 그래서 예상을 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랑 그리고 이제 법인격 부인론이 분명 어렵게 나올 것이다. 제가 이제 합리적인 의심 중인 게 학교쌤 가족 중에 법 관련 전문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법 파트 문제가 나올 땐 정말 다른 학교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하거나 응용하는 문제가 매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길래 이번에는 진짜 관련 법조항 제가 논문까지 다 찾아왔습니다. 판례까지 다 뒤져봤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직분날 법인격 부인론과 관련될 수 있는 여러 지문들 다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례, 영국의 사례, 뭐 독일의 사례, 우리나라의 사례, 판례 다 분석한 다음에요. 그리고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한 대법원 사례까지 제가 직보자료에 넣어놨었어요.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직보자료 3권 32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시험 끝나고 선생님 적중하셨네요 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 지점에서 이제 아이들이 좀 점수가 잘 나왔을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따로 풀어드리지 않을게요. 너무 쉬워서. 이게 이제 이번에 좀 특이한 외부 지문이었는데요. 김선우의 낙화 첫사랑이라는 지문이 이제 외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는 예상대로 이렇게 외부 지문이 나올 때 해설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달아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낙화 첫사랑이 좀 낯선 외부 지문이었고 지문 수준 자체가 좀 고난도였다. 왜냐하면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수특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풀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원래 지문이었던 고재종의 첫사랑을 통해서 문제가 다 풀렸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문제는 생각보다 금방 풀릴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지문의 뭐 이기적인 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신만을 향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예 나오지 않거든요. 재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선택지 중에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화자 이야기가 아니라 고재종의 첫사랑은 나뭇가지 위에 떨어지려고 하는 눈의 모습을 관찰하는 사랑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화자는 사랑의 주체가 아니라 화자는 관찰자였거든요. 그러면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화자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속어를 통해서 답을 이제 풀어낼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등급 컷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아무리 25점 만점인 학교라 그래도 1등급 컷이 어마어마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80점이 안 됐죠. 19.5점이 중간 1등급 컷이었는데요. 1학기 기말은 우리 반 친구들이 이렇게 잘 본 걸 봤을 때 사실은 우리 반 친구들의 기준이에요. 이거 보고 있는 다른 친구들 너무 깜짝 놀라지 않아도 돼요. 23.4점을 넘어가면 안정적인 1등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전체 인원의 점수를 고려한다면 22점 후반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등급은 22점 이상 정도가 돼야지 2등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아직 학교에서 발표가 되기 전이라 조금 더 높게 한번 계산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리 재원생, 이거 정말 자랑거리였어요. 1학기 중간 끝나고요. 1학기 기말 될 때 100% 재등록이었어요. 단 한 명도 빠져나간 친구가 없었고요. 제가 이때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시험을 잘 못 봤어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잘 못 봤는데 어떻게 남아있냐 그랬더니 시험을 잘 못 본 건 자기의 탓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럴 땐 참 철이 든 것 같기도 한데 왜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의아했지만 어쨌든 간 기말에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열심히 했고요. 신규생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규생의 경우에 13점에서 22점 된 친구가 한 명 있고요. 이걸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한 명이 연락을 왔고 지금 영상 찍는 나중에 이제 카톡이 왔는데 13점에서 23점 올라간 친구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둘 다 신규생이었어요. 정말 뿌듯한 게요. 이 친구들 이제 옮긴 이유가 뻔하잖아요. 점수가 안 나와서 옮겼는데 그러면 점수가 올라야지 만족이 될 텐데 너무나 기쁘게 9점에서 10점 사이로 올라줬기 때문에 진짜 정말 기쁘고 부모님들께도 이제 제가 기쁘게 연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학기 대책 한번 보실 텐데요. 문학 경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전 문학이 중심으로 나올 것 같고요. 문법은 당연히 중세 국어가 나오겠죠. 독서는 여전히 경향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중세 국어 문법도 중세 국어 문법인데요. 문법의 문항수 자체가 많지 않은 학교다 보니까 할 거라면 고전 문항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킬러 문항은 중세 국어 문법이 되겠죠. 그런데 고전 문학도 정말 꼼꼼히 우리가 어느 정도 방학에 시간이 있으니까요. 부교재 남아있는 부분을 예습을 돌리는 게 1순위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어 수업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짜 판례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이거 안 나와서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법 관련 판례 논문까지 다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실효성을 이제 검토하는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 다 읽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제 인정이 된 사례와 인정이 되지 못한 사례를 다 살펴봤는데 인정된 사례에서 실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계산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실제 손해액의 2배를 인정하고 2심에서는 실제 손해액의 1.5배를 인정하는 사례에 실제 손해액 계산액까지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하는 계산 문제까지 우리가 직본을 다 해봤습니다. 이거 나왔으면 진짜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사실 안 나와서 좀 아쉬웠어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이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시험 범위에 해당됐던 이건 춘설과 첫사랑과 관련된 지문에 대해서 제가 정리자로 넣어놓은 거고요. 매주 우리 학교 시험지 유형 똑같죠. 학교 시험지랑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시험 봤고요. 당연히 클리닉도 매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동고 클리닉 꽤 많이 참여를 해주었는데요. 아이들이 나중에 까먹지 않고 클리닉에 올 수 있도록 제가 네이버 예약 시스템 도입을 했고요. 이 시스템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진짜 미용실 가듯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루 전날에 알람이 와요. 네이버에서. 땡땡님 내일 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알람이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로 신청해놓고 있지 않고 바로 이제 예약해서 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마련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께는 매주 시험 결과에 대해서 문자 발송이 갔습니다. 자, 여름방학 안내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총 3가지의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영동고 친구들의 경우에는 2가지 수업 조금 더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이유는 문학도 다뤄야 되는 학교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냥 문법만 좀 임팩트 있게 다루고 싶다 그러면 가장 1순위로 보통의 이제 고1 친구들이 많이 수업을 듣는 경우가 7월 19일에 개강하는 토요일 10시 반이고요. 이제 문학과 함께 다루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선호하는 수업은 7월 24일, 23일 수요일 2시 타임입니다. 마지막 수업은 내신보다는 수능 수업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수업인데요. 모의고사 연습이 충분히 필요한 친구들, 그리고 고전이면 현대까지 가리지 않고 고1부터 고2, 고3 수준까지 우수문항을 좀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수업이 7월 21일 월요일 2시 타임입니다. 영상 통해서 조금 유용한 정보를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고 내일 국어 검색하시면 카카오 채널을 뜰 거예요. 카카오 채널이나 학원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